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AI 활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 저번 차시에 우리가 시각화시킨 걸 가지고 이상을 확인하거나 또는 시각화된 걸 토대로 해서 AI를 거쳐서 설비 이상이 있는 원인을 조금 탐지해 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 차시에서 챗GPT의 프롬프트를 구성할 때 우선순위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도 구성해 달라고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래서 뭘 확인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경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AI의 힘을 빌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챗GPT를 활용해 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계속 우리 프롬프트를 잘 쓰면 좋은 응답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 배워보자라고 했는데요. 드디어 그거 한번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잘 쓰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원인을 탐색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내용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하고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우리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요, 설계한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보시면 언어 생성형 AI, 챗GPT 같은 애들이죠. 그런 애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최적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요. 사실상 질문을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잘 써서 얘가 내가 원하는 틀대로만 답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에 모델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언어 모델의 능력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안전성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제가 뒤에서 할루시네이션 이야기를 뒤쪽 차시에서 조금 더 할 건데요. 언어 모델의 능력을 깊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떻게 질문해야 얘가 이상한 말 안 하고 답을 잘 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정확한 답변을 잘 받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해야 한다고요. 저는 여기에 한 번에라고 제가 표현을 조금 써놓기는 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법에는 묻고 답하기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한 번에 빡 해결하는 대신에 단계적으로 첫 번째로 이거 해줘. 그거 한 걸 가지고 두 번째로 이걸 해줘.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가거나 어떤 작업을 해주는데 너가 여기서 궁금한 걸 나한테 물어보면서 해. 이렇게 해서 지리를 디벨롭 시켜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받기 위한 프롬프트 설계 기법. 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도요, 굉장히 많은 자료와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와 굉장히 많은 강의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몇 가지 따서 가지고 왔어요. 간단하게만 배워봅시다. 첫 번째는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제가 앞차시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프롬프트에는 이러한 역할이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었어요. 모델이 특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건데요. 예시로 보시면 초등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 연구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할 지시를 왜 해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자역학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했는데요. 얘가 막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하면 저같이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역할을 부여해서 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양자역학을 재밌게 설명해줘 라고 할 때와 너는 대학 교수야. 지금 박사과정들의 세미나를 듣고 있어. 양자역학을 좀 설명해줘야 해. 설명해봐 라고 할 때 응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을 부여하면 이 모델이 그 페르소나에 맞춰서 답변을 더 잘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명확한 제약 조건을 주셔야 합니다. 명령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작성해라, 분류해라, 요약해라 이런 식으로 얘가 수행해야 하는 것을 딱 제시해 주셔야 하고요. 그 제시는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우지 않더라도 잘 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나 이거 써줘. 이 내용을 요약해줘. 이거 형식을 좀 바꿔줘. 이런 것들은 많이 질의에서 사용이 되니까요. 이때 얘기하는 좀 더 면밀한 제약 조건이라고 하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시를 나타냅니다. 경어체로 작성해줘. 음슴체로 작성해줘. 뭐뭐 했다. 이렇게 끝나게 작성해줘. 혹은 요약도요. 3줄로 요약해줘. 10줄 이내로 요약해줘. 등등 정확하게 지시를 해줘야 내가 원하는 답변에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퓨샷. 사실 이게 정식 명칭이고요. 요거는 한국어로 살짝 바꿔놓은 건데 퓨샷 프롬프팅, 제로샷 프롬프팅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샷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메리카노 샷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예제 기반 학습이라고 해서 퓨면 몇 개의 예죠. 그리고 원샷, 제로샷 이렇게도 있거든요. 제로샷이면 0개의 샷, 원샷이면 1개의 샷인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샷은 샘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응답을 만들 건데 내가 응답 형식 예시를 밑에 몇 개 넣어 놓을게. 그거랑 똑같이 응답해줘. 라고 해서 형식에 대한 예시를 준다든지 혹은 만들어야 되는 구조에 대한 예시를 포함해서 답변 형태를 완벽히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시가 몇 개냐에 따라서 뭐 제로샷, 원샷, 퓨샷, 프롬프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컨텍스트 데이터 명시라고 써놨는데요. 이것이 생성되는 텍스트에 필요한 배경이 되는 메타데이터라고 했어요. 보통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인포메이션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값들이 있는데 이 수치값들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수치값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수치값은 어떤 측면에서 해석해야 하는지, 어떤 플로우에서 발생한 것인지, 어떤 작업 도메인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명시해 주어야 이해를 더 잘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설계 기법들을 적용해 가지고 응답을 받아본 예시를 실제로 넣어놨는데요. 챗GPT 자체가 응답을 상당히 길게 하는 애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캡처한 게 사실 요거 뒤에가 더 있는데 조금 잘라서 캡처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자, 처음에 준 질의는 불량률이 높은 이유를 알려줘 라고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 불량률이 높은지 알려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불량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이렇게 했더니 불량률이 높은 데이터나 공정정보를 함께 보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높아지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응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 현장에서 불량률이 높아지는 원인을 알려주겠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나 공정정보를 함께 보면 가장 좋지만 이라고 하는 건 이제까지는 얘가 내가 질의를 어떻게 주든지 그냥 그거에 대해 답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챗GPT 5.1 버전이라고 해서 가장 최근 버전을 사용한 건데 얘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너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좀 더 상세한 답을 주려면 나한테 이 데이터가 좀 필요해 라는 것도 얘가 응답으로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얘가 지금 제조 현장에서 불량률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은 이라고 그 원인들을 명시해 줬거든요. 제조 현장으로 꼭 집은 이유는요. 제가 요 수업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해서 제조업에 대한 질문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관점이 온전히 제조업에 좀 맞춰져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제조업에서 불량률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을 알려줬는데요. 역할 부여를 하면 어떻게 응답이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역할 부여로요. 자동차 부품 공장의 품질 엔지니어를 넣어줬어요. 당신은 자동차 부품 공장의 품질 엔지니어입니다. 통상적으로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 상승 원인을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제조 현장 말고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량 원인들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응답을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포괄적인 단순 정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설명했다면 이제 특정 제품의 엔지니어 시각이라고 했을 때는 현장 맥락을 강화해서 응답을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용어들도요, 조금 변화가 되고 어투 자체도 조금 변화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응답에 반영됩니다. 자, 두 번째는 명확한 제약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사실 제가 간단하게만 예시를 들려고 불량률 원인을 분석해줘 라고만 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응답을 만들게 해서 불필요한 일반론을 응답하게 됩니다. 그냥 불량률 원인만 분석하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제약 조건을 전 뭘로 걸어봤냐면요. 불량률 원인을 분석하되 설비 교체 없이 24시간 내 가능한 조치만 제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불량에 대해서 점검 항목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응답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당장에 할 수 있는 조치만 알고 싶은데 라고 해서 그걸 제약으로 하나 걸어줬더니 24시간 내 조치가 가능한 것들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제가 명확한 제약 조건으로 실행 가능 범위를 써서 내가 현실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답변만 유도를 해본 거예요. 세 번째는 예제 기반인데요. 이제 드디어 좀 그럴싸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는데 이미지 대시보드 이미지를 하나 넣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사용한 대시보드 이미지고요. 이상 탐지 결과를 요약해줘 라고만 했더니 얘가 이렇게 요약을 해주기는 했어요. 주요 센서 값 추세는 어떻게 되고 품질 지표는 어떻고 라인별 비교는 어떻고 종합 진단하니까 어떤 결론이 났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응답을 주는데 우리가 이상 탐지 결과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거나 혹은 보고해야 하는 형식이 있다거나 하면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 때에는 다시 수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주면서 요청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예시 형식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예제를 하나만 넣어놨기 때문에 원샷이죠. 조금 더 정밀해지기 위해서 패턴이 어떻다, 가능 원인이 뭐다, 조치가 뭐다라고 하는 걸 아주 간단하게만 넣어놨어요. 나는 이렇게 길게는 알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 이상이 어떤 패턴이 발생했고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 조치를 뭘 하면 되는지 쉽게만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패턴에 맞게 아주 간단한 걸로만 응답을 해줬습니다. 제가 준 패턴 그대로요.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로 요약해야 하는지 제가 지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예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나오기도 했고요. 형식을 정해주지 않으면 같은 요청을 보내더라도 응답마다 다른 식으로 반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는 퓨샷이라고 해서 예시를 전달해줬기 때문에 예시 패턴을 학습해서 형식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자, 마지막 예제, 컨텍스트 데이터 명시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줘. 뭐 아무것도 안 주고 무슨 이상이 발생했는지도 모르는데 원인을 설명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5.1 버전이 되면서 똑똑해진 GPT는 좋아요. 그런데 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원인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어느 경우인지를 물어봅니다. 혹은 예시를 제공하면서 추측성 답변을 만들어요. 이 GPT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라고 하는 것이 이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리를 바꿔준 것에는 데이터 요약을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줬어요. 시간은 언제 발생했고 어떤 라인에서 온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치솟았는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명시하면서 가능한 원인 3가지, 그러니까 이상이 발생한 원인 3가지와 조치안을 함께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상을 요약해주고요. 가능한 원인 가설과 가능한 조치안까지 함께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와 시점을 근거로 논리적 추론을 수행하기 때문에 더 우리한테 적합한 결과를 응답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제가 만든 데이터들도 완벽히 현장에 들어맞는 데이터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답변에 조금 이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프롬프트를 바꿔주는 것에 따라 응답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챗GPT를 활용한 원인 탐색이나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예시 프롬프트를 제가 몇 가지 작성해 왔는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적용하면 프롬프트 자체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은 글씨로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자, 첫 줄에 당신은 자동차 부품 공장의 제조 설비 이상 진단 컨설턴트입니다. 라고 해서 역할 부여를 먼저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첨부한 대시보드의 내용과 데이터 패턴을 근거로 불량률 급등의 가능 원인 가설을 도출하라라고 해서 응답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지시를 해줬고요. 또 보시면 첨부한 대시보드의 내용과 데이터 패턴이라고 했으니까 대시보드가 아마도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로 같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데이터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약 조건을 추가로 여기 하나 더 걸어준 게 있어요. 명확한 제약 조건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가설은 설비, 공정, 환경의 3관점에서 각각 제시하고 불확실한 추정은 하지 말고 실제 수치 기반으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제가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넘겨줘도 이거 말고 자기가 그냥 막 추정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추가를 해줬고요. 가설마다 심각도와 신뢰도를 표기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먼저 좀 살펴야 하는지를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시면 아래쪽에 출력 형식을요. 표 형태로 하나를 줬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 헤더만 있을 뿐 아니라 안에 들어갈 만한 내용도 이렇게 예제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약 조건에 있었던 요 3관점에서 해조를 구분으로 넣어놓고 가설과 근거 데이터도 같이 출력하게 해주면서 심각도와 신뢰도도 보여줄 수 있도록 예제 기반 학습이 가능하도록 예제 형식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첨부한 대시보드의 내용과 데이터 패턴, 그러니까 제가 대시보드를 일단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하라는 컨텍스트 데이터를 줬다라는 거고요.
참고 기준도 하나 같이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임계값과 공정 구성을 추가해서요. 정상 기준, 이상 판정 기준, 그리고 설비의 구성을 토대로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이 더 심각한지를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하나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얘도 프롬프트 자체의 내용은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합니다. 아까 앞에서는 참고 기준과 제약 조건과 결과물, 출력 형식 이런 것들을 넣어줬다면 여기는 이상 원인 가설 요약과 참고 기준을 넣어서 이제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얘도 공정 개선 및 설비 신뢰성 향상을 담당하는 제조 컨설턴트라고 하는 역할을 한 가지 부여해 줬고요. 실행 가능한 해결 아이디어와 점검 항목을 도출하라고 해서 응답해야 하는 것들을 명확히 지정해 줬습니다. 또한 이때 참고 기준을 하나 줘서요. 교체가 불가하고 24시간 내 조치 가능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라는 기준, 안전과 품질과 생산성에 대한 순서로 제시하라는 기준, 그리고 비용이나 설비 가동 중단이 필요한 대안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얘가 어떤 해결 아이디어를 주더라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을 넣어준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 형식, 표 형태로 나오게 넣어준 겁니다. 여기 요 짝대기 긋고 막 표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들이 저 표 형식으로 만들란 얘기예요. 이게 텍스트로 나와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챗GPT는 마크다운이라는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표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상 원인 가설 요약이라고 해서요. 얘는 이제 실행 가능한 해결 아이디어와 점검 항목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이걸 도출하라라고 하는 이상 원인 가설을 준 거예요. 원인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요 옆쪽에다가 KPI 수치까지를 함께 넣어서 점검 항목을 함께 도출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 이 해결 아이디어 도출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롬프트까지 넣어놨는데요. 보고서는 형식이 앞에서 응답받아야 했던 형식보다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좀 더 길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프롬프트 설계 기법은 변하지 않아요. 제조 현장의 품질 개선 보고서를 작성하는 품질 엔지니어이다 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해 줬고요. 현장에서 공유할 목적으로 사용할 설비 이상 진단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라 라고 해서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하는지 제목도 명확히 준 거고 어떤 목적인지도 명확히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제약 조건과 출력 시 유의사항을 걸어서요. 보고서는 한 페이지 요약 형태로 작성하고 각 항목은 한 줄 120자 이내로 명확하게 서술하고 전문 용어는 사용해도 되지만 과장된 표현은 쓰지 말라고 하거나 근거 수치는 반드시 포함하라고 해서 이것들이 진짜 보고의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제약을 걸어줬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형식을 예제 방향으로 줄 수 있게 이렇게 출력 형식을 지정해 주는가 하면요. 출력할 때 유의사항도 줄 수가 있어요. 유의사항만 줄 수도 있고 출력 예제만 줄 수도 있고 함께해서 더 명확하게 줄 수도 있는데요. 각 섹션 제목을 번호로 구분하거나 수치와 근거를 포함한 문장형 요약으로 작성하라고 하는 거나 문체는 보고서 어투로 통일되도록 뭐뭐로 판단됨, 뭐뭇이 필요함 이런 걸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함께 제약을 걸어줬습니다. 출력 형식 예시는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점점점으로 줄여놨는데 출력 형식 예시 넣어줄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보고서를 쓰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쓸지 필요하겠죠. 분석 데이터 요약이라고 해서 데이터 파일을 얘는 넘겨주는 구조로 해가지고 얘한테 첨부 파일이 하나 들어갔을 거예요. XLSX로. 그리고 주요 지표가 무엇인지
대시보드 이미지를 참고해라 했으니까 이미지도 하나 같이 넣어줬겠네요. 그리고 AI 분석 결과 요약으로 우리가 받은 원인 가설 도출 결과와 해결 아이디어 도출 결과를 함께 넣어서 우리가 탐지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하도록 해줬습니다. 자, 이제 퀴즈 풀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효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1번, AI 모델의 내부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다. 뭔가 이상하죠? 우리는 내부 코드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AI가 더 창의적인 오류를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AI는 생성형이기 때문에 더 창의적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요. 오류는 내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AI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얘기가 되겠고요. 네 번째, AI의 학습 데이터를 직접 추가하기 위해. 너무나 틀린 말이죠? 답은 3번이고요. 모델을 수정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설계해서 응답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퓨샷을 얘기할 때 예제 기반 학습이라고 해서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실제로 이 모델을 추가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용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걸 일시적으로 참고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예요. 두 번째, 프롬프트 설계 기법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 부여. AI에게 특정 직무나 상황을 지정해 일관된 시각으로 답변하도록 한다. 역할을 부여하는 건데 특정 직무나 상황을 제시한대요. 직무가 역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명확한 제약 조건에 건다. 응답 분량이나 형식 등 제한 요소를 명시한다. 맞는 거죠? 세 번째, 예제 기반 학습. 정답을 미리 알려줘 AI가 새로운 답을 시도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예제 기반 학습이 샘플을 주는 거라고 했죠. 예시를 주는 거지 정답을 주는 건 아니죠. 틀린 말 되겠습니다. 네 번째, 컨텍스트 데이터 명시로 배경 정보나 데이터를 함께 제공해 AI가 맥락에 맞게 추론하도록 한다. 요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모델이 추론 과정을 한다라고 해서 생성도 추론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배경 정보나 데이터를 함께 주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얘는 우리가 정답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AI가 새로운 답을 시도하지 못하게 한다. 생성형인데 새로운 걸 생성하지 못하고 응답을 고정하게 한다. 조금 목적이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오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배워봤습니다. 실제로 챗GPT에 우리가 질의를 넣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배워본 것들을 토대로 해서요. 여러분도 실험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 적용 팁에서 제가 이번엔 빨간색을 뺐는데요. 기업 내부 문서나 자료의 경우 유출 위험이 있으니까 활용에 주의해야 한다 라고 하고 어떻게 유의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했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면서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다른 데서 안 넣었었는데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데이터 구조에 대한 예시 기반의 설명만 한다. 그러니까 저희의 설비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도도 있고 진동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대략 값으로는 예제 데이터만 넣는 거죠. 뭐 이런 값의 예시가 들어가. 뭐 범위가 이 정도 돼. 이런 식으로요. 또 이상치나 현상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대중적 표현으로 우회하여 작성한다. 우리 설비 상황에서 발생한 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적는 게 아니라 조금 우회해서 비교할 수 있는 거, 비교할 수 있는 걸로 바꿔준다면 우리 내부의 데이터는 유출되지 않으면서 비슷한 상황에 대한 어드바이스는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생성형 AI를 잘 활용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는 방식도 배워봤습니다. 해결 방안 도출에 관점을 맞춰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예제들을 쭉 살펴봤지만요. 사실 오늘 알려드린 요 기법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실 때 매번 적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운 것들 토대로 저희 다음 강에서는 AI 활용 개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또 가이드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